세미나는 그동안 9월 달에 했었던 1325 결의안하고 또 10월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왔던 평화 ODA, 젠더 개발 ODA, 그걸 총괄하는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김정수 대표님이 조금 더 이걸 시작하게 된 배경이나 전체적인 필리핀과의 관계 이런 것 속에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세미나를 통해서 그동안 저희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한번 조금 정리도 해보고, 지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 현재적 과제 속에서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의 고민이 함께 실제적인 실천의 과제로 저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앞서서 사단법인 캠프와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정수 대표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로벌 여성평화 ODA 활성화 연석 세미나 6차 세미나를 시작할 때는 언제 6번을 다 하나 그랬는데 벌써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페미니즘적 동시대성 멋진 이 제목으로 제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반갑고요. 저희 평화를 만든 여성회가 여성평화 안보에 관한 1325 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있어서 여성 시민사회들과 함께 노력을 해서 국가행동 계획 수립을 함께 했고, 또 민간 자문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교육활동 그리고 이것을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활동도 역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외교부에서 하는 여성과 함께 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분쟁과 성폭력 지원 관련 이제 여성 평화 ODA의 한 사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야에도 참여하면서 캠프와 함께 이제 현장에서 실질적인 그런 성과를 구체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이번에 시험적으로 이런 연속 세미나를 함께 열게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특별히 이제 HWP 넥서스와 평화 ODA 그리고 여성 평화 ODA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 준비된 한국 필리핀 1325 세미나 플러스 일본군 위안부 관련 양국의 그런 사례들, 경험들을 함께 나누는 데에도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냥 처음 보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1325하고 평화 ODA 이거 하면서 갑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아마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떤 페미니즘 시각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은 저희가 해왔던 것들의 어떤 총결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면에서 총결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시도들이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많이들 그 워낙 이 문제가 굉장히 그 한일 간의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많이 진행이 됐지만, 그걸 ODA 차원에서 또 유엔 안보리 131 결의안 차원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우리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심하정 선생님, 요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또 그러면 또 한 분은 이슬기 선생님이십니다. 이 두 분을 모신 거는 그동안 이제 한국 내에서나 많은 위안부 관련한 이제 지원 단체도 있고 또 하시는 분도 많지만, 좀 새로운 시각에서 어떻게 이걸 봐야 될 것인가도 또 우리에게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심하정 선생은 일본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본인이 이제 본인의 포지셔닝을 독립 연구 활동가라는 새로운 직책을 창직하셨어요. 그래서 연구자이기도 하고 기획자이기도 하고 활동가이기도 하고, 이제 이게 총괄적인 게 독립적으로 연구 활동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주 활발하게 좀 진행 중에 계시고요.
또 번역도 하시고 또 주로 뭐 생태 문제라든가 여성 폭력, 가해자성에 대한 얘기도 이제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를 진행하실 거고요. 이슬기 선생님은 지금 피스모모 평화 페미니즘 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시고 서울대 통일교육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아까 물어봤더니 석사는 여성학을 하셨고 박사는 통일교육 하셨다 그래서 이런 통일교육, 평화교육 이런 주제로 가서 이제 활발하게 하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장파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할 텐데요. 일단 심화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한 3시까지 발표하시면 됩니다. 3시까지 발표 한 50분 정도 되니까 충분하게 발표하시고요. 여러분 발표하시는 과정 속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그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5번에 걸쳐서 계속 여기 토론회 했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채팅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또 질문 대답을 하시고 또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우리 송윤학 선생님 지금 화면 안 켜셨는데 일본에서 참여하신 것 같은데요. 홍윤수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같이 함께 우리가 또 발표자하고 토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가자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을 통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토론 시간이 알차지더라고요. 충분히 이게 수렴돼서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심화정 선생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 심화정 선생님 발표 오늘 조금 전까지 발표 썼죠? 발표문.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은 네, 저는 일본에서 15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2000년 법정 할 때도 일본에 있었고, 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때는 정말 잘 생각도 안 나지만 그때도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다시 이렇게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이런 논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스스로에게도 매번 되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위안부 합의라고 불렸던 말도 안 되는 그 불가역 운운했던 그 합의 이후로 친구들과 의기투합해서 공부 모임을 만들었던 것이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까지 또 멤버가 바뀌어가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국제법 위안부 세미나를 시즌2까지 하면서 잘 알지 못했던 국제법을 여러 전공의 연구자들이 붙어서 들여다보면서 국제법을 도구로 사용을 하는 국제법에 포섭되지 않고 국제법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들의 논리를 펼치는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고 그런 공부의 과정들과 결과물들을 일다라고 하는 페미니스트 저널에 연재를 싣고 있습니다. 지금 꽤 많은 연재물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다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는 신지영 선생님께서 3회 연속으로 글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처음 국제법 위안부 세미나 하면서 만났던 것이 바로 2개의 판결문입니다. 저는 우선 이 판결을 진행했던 대리인들과도 친분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관계에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그분들을 비판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친구들을 비판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소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2개의 위안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을 젠더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오지 못했다라는 위안부 문제는 너무나 확연한 페미니즘적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오늘 사실 외교부 관계자들분이 들어오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사실 저는 그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로 다루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위화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성들이 이렇게 밑바닥에서 했던 경험까지도 국가가 횡령해 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커다란 이의 제기를 시작으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친구들과 공부를 하면서 판결문도 꼼꼼하게 다 읽었지만 판결문 이전에 의견서라는 게 있습니다. 각층의 연구자나 변호사들로부터 이 위안부 재판을 위해서 조언을 얻는 과정인데요. 그것까지 다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눈길이 가장 머물렀던 건 크리스틴 칭킨의 의견서였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면제, 주권 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그 위안부 문제 연구소에서 무슨 가테말라 여성 인민법정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양미강 선생님하고 같이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떤 그 신문 기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에게 국가 면제, 주권 면제 관련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신혜주 선생님, 양미강 선생님, 그리고 저 심화정 셋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성찰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도 부족했지만 제 스스로는 잘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어디에 가도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이건 내 전공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들여다보니까 이건 누구의 전공일 거 없이 다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일단은 처음 시작하면서 국가 면제, 주권 면제를 이제 국가 면제라고 할게요. 이것이 왜 문제이고 이걸 어떻게 페미니즘적 관점으로 뜯어봐야 되나라는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국제법은 재미있는 것이 고정불변한 게 아닙니다. 네,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면제라고 하는 것은 주권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에서 재판 안 받겠다 이 소리잖아요. 주권 침해다 이런 건데 사실 19세기의 절대적 규칙이었던 이런 국가 면제라고 하는 발상은 더 이상 고정불변의 가치도 아니고 또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인 국가 면제라는 어떤 틈바구니가 생겨났는데 법적인 어떤 틈바구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예외가 있어요. 상행위, 불법행위, 인권 예외. 이렇게 세 가지의 예외가 있는데 이제 위안부 판결을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한국의 변호사들이 바로 이 인권 예외라는 것에 주목해서 논리를 꾸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소송은 이 예외들 중에서 법정지국의 국내 재판이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피해 당한 사람의 마지막 구제수단인 경우에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이거밖에 이제 기회가 없는데 더 이상 뺏지 않겠다라는 그런 인권 예외를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법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국제법정이라기보다는 각국의 하급심들, 각국의 법원의 판례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병역 거부 운동도 했었는데요. 올해는 안 했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병역 거부 운동도 사실은 하급심의 법원들이 쌓여서 여론 못지않은 압력을 법원에 최고 대법원에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승소 판례들을 쌓아가는 것 그리고 실패한 판례들이라고 하더라도 승소하지 못한 판례들이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론들이 하나같이 페리니 사건을 들먹이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너무 놀랬고 심지어는 이런 대리인단까지 페리니 사건 인용하는 걸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이건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된 강제노동과 관련된 판결이거든요. 독일 강제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했던 이탈리아 사람 페리니가 그 독일을 피고로 이제 소송을 한 것이죠. 배상 소송을. 근데 독일이 안 된다. 국가 면제다. 내가 왜 우리가 니네 나라 가서 재판받아야 되냐. 이러면서 국가 면제를 걸었던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 대법원이 이거는 중대한 인권 침해다 하고 페리니 손을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독일이 국제사법재판소 정말 여러 사람들이 여기 가서 재판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전 정말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ICJ에 제소를 합니다. 독일이 불복을 하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오히려 독일에 손을 들어줬어요. 저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전면적인 신뢰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후에 이탈리아의 이제 법원 중에 피렌체 법원이 웃기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네 말 다 했냐 이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도전장을 던지고 판결을 뒤집어요. 국가 면제를 이유로 하더라도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 이런 거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뒤집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대리인단, 대한민국의 대리인단이 참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뭐 깊이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계속 웃는 기사를 써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위안부 소송은. 페리니 사건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위안부 소송이 강제징용 재판하고 묻어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시초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국가 면제 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이야기되어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 면제 대 여성 인권의 문제고 그중에서도 젠더 기반 폭력의 문제라는 것, 그래서 단독으로 다뤄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왜 다른 문제 지형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독일과 이탈리아 관계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랑 달라요. 일본과 조선의 관계가 아닙니다. 식민지와 종주국 관계가 아니거든요. 둘째, 페리니 사건은 여성의 인권과 젠더 기반 폭력을 다루는 사안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탈리아, 독일 사례마저도 식민지적인 관점과 젠더적 관점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사실 그 친킨 의견서를 보니 국제사법재판소가 국가 면제에 한해서는 성이나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를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가 면제에 관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따라서 이번 위안부 소송이야말로 젠더의 렌즈를 통해서 국가 면제의 법리가 재평가되어야 되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친구들한테도 이의 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지만 사실 어떤 조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당장 카드로 쓰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으로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답변도 어느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다루지 않았다라는 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자뷰가 왔냐면 이번에 그 위안부 소송 2개, 하나 승소하고 하나 패소했던 승패와 관련 없이 이런 판결문들을 읽으면서 어떤 데자뷰가 저한테 왔냐면 베트남 반전 평화 운동을 할 때 여성 해방 운동하고 분열이 생겼다라는 그 지점이 함께 보였습니다. 70년대 초반 베트남에서 자행된 전시 성폭력이 미국에서 충분히 공론화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강간을 포함한 전시 성폭력이 뉴스로 다뤄지지 않았다라는 것, 민간인 학살까지 나왔지만, 그래서 게다가 이제 그러니까 문제화하지도 않으니 증언을 듣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언이 누구 입에서 나왔냐? 가해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죠. 참전 군인들이라는. 그 참전 군인들이 목격하거나 가담했던 잔혹 행위를 증언하는 그런 공론장에서 어떤 피해자들이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그 피해성이. 그래서 사실 참전 군인 중심의 반전 평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전시 성폭력을 고유의 중요성과 가치를 지닌 문제로 다루지 못했다라는 지점.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과 분리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지점은 여러분 잘 아시는 수잔 브라운 밀러도 지적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벌어졌던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침묵해서 안 된다라는 취지의 윈터 솔저 조사회가 시작된 이 시기에 페미니스트 운동과 반전 운동이 서로 분리돼서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상대방 이슈를 배제한 채 자기 이슈에 몰두하는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시 팔았던 이제 배지가 있어요. 뭐 팔거나 만들었겠죠. Stop the Rape Vietnam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베트남은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성들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악을 하게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평화운동에서 떨어져 나온 페미니즘도 운동력이 떨어지고 페미니즘을 결여한 평화운동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꼭 반전을 붙이지 않더라도 반군사주의 혹은 평화운동을 하면서 페미니즘적 동시대성이 누락되었을 때 어떠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2021년에 다시 한번 이때를 이 당시를 소환해서 생각해 보고 싶다라는, 그래서 전 70년대를 굉장히 주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젠더적 관점으로 국가 면제의 부당성을 주장해야 된다라는 저의 주장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의견서, 친킨 의견서가 있는데 거기서 60번에 해당하는 의견입니다. 젠더적 관점이 누락된 국가 면제 논의는 전시의 남성들의 행위나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만을 다루게 될 거다. 이제껏 국가 면제에 대한 법리는 상업적 행위와 같은 일부 남성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용된 반면 여성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선 적용된 바 없다. 따라서 이번 소송, 그 우리의 두 위안부 소송이죠. 이 두 가지 소송에서 젠더적 관점으로 국가 면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폭력에 대한 불처벌 또는 비처벌은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 불처벌은 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 두 가지와 면책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려면 그럼 우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도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왜 이렇게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개념화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하고 싶은데요.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건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 혹은 여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성을 생물학적 범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퀴어적 관점에서 더욱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퀴어적 관점은 다름이 아니라 예, 너가 퀴어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저는 퀴어적 관점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봅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는데요. 성별 이분법에 갇히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퀴어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다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병사들의 문제 또한 이런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이런 위안소 제도라던가, 그리고 병사들에게 이런 위안이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요? 어떤 발상 같은 것을 주입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변이수화사의 죽음이라든가 동성 간 성폭력, 강제적 이성애마저도 우리가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함께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간이나 다른 형태의 성범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독립적으로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이제 구성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은 강제징용 재판과도 다른 결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홍수 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할머니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생애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할머니가 된 모습만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도 할머니고 기지촌 위안부도 할머니고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붙이는 거에 대한 것도 어떤 하나의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용수 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용수 님은 그래야만 전쟁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승소해야만, 일본이 판결을 수용해야만 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용수 님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말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용수님의 단어는 그래야만 젠더 기반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비처벌, 불처벌과 면책이 끊어진다라는 의미로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공부했던 또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지은이라는 친구는 전쟁이 끝나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던 위안부 여성들의 마음, 그리고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했던 N번방 피해자들의 마음, 그런 마음이 얼마나 다를까요?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선생님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왜 N번방 피해자들 얘기는 뭐 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전 들었는데 굉장히 그 인상에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살아내는 여성들한테 위안부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다면 그건 국가가 문제거나 외교 문제라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한일 관계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문제고 우리 일상의 안전한 삶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더 이상 이 문제를 국가나 외교 문제화하지 않는 태도로 이 문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와 젠더 기반 폭력의 연결고리가 저는 1325-2467이라는 초과적 선언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언은 항상 초과적인 말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의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사실 2000년 이후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여성 평화 안보 관련 결의는 10건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에서는 뭐랄까요? 성폭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런 진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법원이 2개의 상반적인 판결을 내린 위안부 소송은 외교적으로 당혹스럽다라든가 국가적인 성취로 횡령되어서 안 되는 문제며, 이번 판결들은 젠더 기반 폭력과 성폭력에 맞서 오랜 기간 싸운 여성들의 기쁨이나 여성들의 분노로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사에서도 이런 논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한 소송이 끝났을 때 소송 이외에 위안부 운동의 향방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고 다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될 절호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해서 그 시민법정의 조사팀을 꾸려서 관여를 했었는데요.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진짜 실제 법정에서 다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법정이 아닐 때 우리가 굉장히 운동력이 있었어요. 와 하고. 그런데 막상 법정에서 다루게 되니까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이제 뭐 소송으로 갔으니까 뭐 되겠지. 이렇게 운동력이 떨어지는 걸 보고, 와, 내가 이러려고 이 고생을 했나. 아니, 피해자분들이 이러려고 지금 여기 법정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법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법정 밖에서 우리가 어떤 운동과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법적인 논리 또는 국제법에 매달려 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도구로 삼으면서 우리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초의 민간 법정이 러셀 법정인데요. 저는 그
2000년 여성법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거기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2000년 법정이 가졌던 가능성만 말해줄 것이 아니라 한계에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왜 그땐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문제의식이 이제서야 생긴 거죠. 저도 20년 동안 그 문제를 계속 떠안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민간법정 러셀 법정을 모델로 하는 그런 민간법정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러셀 법정이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침묵했죠. 북베트남 여성이 미군의 집속탄에 맞아서 머리에 상처가 난 거를 뒤적뒤적하면서 시모네 드 부부어르 앞에서 이렇게 이런 거의 퍼포먼스에 가까운 입증을 했는데요. 피해 입증을.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 사진에 보면 시모네 드 부부어르의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강간을 비롯한 전시 성폭력이 인도에 관한 죄로 그 독립적 공소연으로 삽입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독립적 공소연으로 삽입된 거는 나중에 90년대 유고, 구유고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사례가 처음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국제법정에서 보편적 인권을 유린한 범주에 여성에 대한 범죄가 새겨 넣어진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지나친 법정이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지나친. 그 전시성폭력, 그러니까 러셀 법정이 놓친 전시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그런 폭력을 범죄로 다루는 국제민간법정이 브뤼셀에서 개최가 되었던 것을 이번에 그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 관련해서 국제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발표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도 막 뒤져보다가. 그리고 여기에 이런 법정을 주도했던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다이애나 러셀이라는 분이. 그래서 홈페이지를 닫히게 되고 근데 이제 닫히기 직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76년 3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되었는데 여러분 이 날짜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76년 브뤼셀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모두 자신의 판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판사도 없고요. 변호사, 검사도 없습니다. 저도 베트남 시민법정을 했지만 2000년 법정을 모델로 했었는데 2000년 법정이나 베트남 시민법정이나 여타의 시민 민간 법정들은 사실은 실제 재판의 형식을 빌려서 재판관이 있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면 변호하고 검사단 나오고 질문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었다라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 이 회장에는 여자들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세계에서 언론 벨기에 언론협회 이런 데서 반박을 했대요. 왜 여자들만 들어가냐, 차별이다. 남자 기자는 왜 못 들어가냐. 그랬더니 여성들만 모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니네가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그거 한번 해보고 싶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되게 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밖에서도 굉장히 레즈비언 혐오 데모도 백래시 데모도 있었고 당시에 여러 기사를 찾아보면 재밌는 지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 법정이 왜 브뤼셀 법정을 모델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을 구성한 분들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 70년대에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이고요. 여성에 대한 범죄, Crime Against Woman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제법정에 참가한 40개국에서 온 2000여 명의 여성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정부나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유명인사가 아니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외교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ODA라고 하는 그런 관심의 영역에서 이 문제를 다루시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사실 누가 누구를 대변한다, 누가 누구를 대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의 판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의 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평범한 여성들이란 말 자체가 되게 좀 어색한데요. 아무튼 제네럴 우먼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범한 여성들이 사실 통상의 법정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유무죄를 입증해서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자신들 개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혹은 전하는 그러면서 능동적인 서로 듣기의 장을 구성했다라는 것. 통역이 5개 국어가 준비돼 있었는데 나중에 난장판이 돼가지고 통역이 먹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손짓발짓 다 해가면서 선주민 여성들은 또 다른 소수민족 언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난장판이 되었는데 그런 지점들까지 후속 이야기, 후일담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해가면서 읽었고 그리고 동료가 지금 이제 번역을 하는 같이 이제 번역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사실
그 여성으로서 각자가 겪는 문제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정치적인 문제다라는 정치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할 것이라는 당대 페미니즘 운동에서 확보한 믿음에서 비롯된 시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정이 중요하고 의미를 갖는 건 동시대적인 페미니즘을 한껏 머금은 그런 법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75년에 유엔이 선언한 국제 여성의 해에 대한 이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의 반박인 거죠. 이 브뤼셀 법정이. 그래서 유엔이 27차 총회에서 저도 유엔 사이트 많이 들어가 보고 참고 많이 하고 또 유엔 그 관련해서 진정서도 많이 내고 그럽니다만,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거죠. 유엔이 27차 총회에서 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정할 것을 의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범세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잖아요. 그러면서 남녀평등을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 대표급 국제회의를 개최한 것이 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브뤼셀 법정에서 비판을 어떻게 했냐면, 정당에 의해, 국가에 의해 여성을 남성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했던 멕시코에서의 국제회의와는 대조적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 이 브뤼셀, 여기에서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는 억압에 대해 비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법정에 대한 40여 개국의 참여 방식은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300여 명이 왔어요, 직접. 그런데 오지 못한 사람들은 녹음 테이프나 서면 증언을 제출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개들이 있어서요. 개들 소리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성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진 죄목은 다음과 같은데요. 꼭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를 내서. 어떤 것들이 이때 1975년에 76년에 여성에 대한 범죄로 다루어졌는가. 강제 모성애, 피임 또는 임신 중지 금지, 의료범죄, 부인과 의사, 정신과 의사 및 기타 의사들에 의한 사망, 여성의 몸에 대한 위험한 실험, 불필요한 수술, 자궁절제술, 유방절제술, 클리토리스 절제술, 강요된 불임, 여성에 대한 경제 및 법적 범죄, 노동력에서 여성의 이중 업무량, 제3세계와 이민 여성에 대한 이중차별, 주부들의 무급노동, 가부장적 가정에서의 여성엉압, 이혼 불법화, 미혼모에 대한 박해, 레즈비언에 대한 박해, 그리고 고령 여성에 대한 무시, 여성에 대한 폭력, 음란물, 아동 성추행, 구타, 살해, 포르노와 매춘에서 여성에 대한 학대, 여성 재소자에 대한 폭력, 그 밖에 정치적, 비정치적 폭력.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읽어야 될 이유가 제가 있다고 생각한 건,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이것들이 여성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이걸 계속 말해야 안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그리고 이 책에 이제, 이게 책이라기보다는 기록물이에요. 그래서 이 브뤼셀 법정의 과정과 이 내용들을 담아놓은 단 한 권의 기록물인데요. 이 목차에 보시면 compulsory heterosexuality라고 써있고 모잠비크라고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 이게 강제된 이성애에 대한, 그래서 제가 너무나 중요한 사례가 많은데 3개만 주목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prostitution, witness, Japan, Korea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문제까지도 여기서 다뤄졌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배봉기님의 증언이 문제화되지 않았던 그 70년대 중반에 일본과 한국의 여성에 대한 범죄가 국제법정에서 다뤄졌다라고 하는 것, 그거 들었던 청중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저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김학수님의 증언 이전의 시대, 70년대에 어떤 식으로 이게 국제법정에 어필되었는지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주목해봤던 건 푸에르토리코에서의 강제 불임 시술입니다. 그래서 68년 인구통계학자 바스코 칼자다가 당시 미국에서 강제 불임 시술을 받은 여성의 대다수가 흑인 또는 멕시코계 이민자, 치카노라고 이제 차별어로 불리죠.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이렇게 푸에르토리코의 강제 불임 시술률이 높은 것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그건 미국 정부가 자금을 대기 때문이다. 90% 이상 보상함으로써.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와, 정말 이거 진짜, 이거야말로 어떤 내부 식민지의 문제? 이런 걸로 다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성들의 몸에 너무 적나라하게 이렇게까지 권력이 들이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경제 위기나 실업이라는 것이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믿게 만든 정치 선전의 결과기도 하지만, 감히 자기들이 권력자들이 인구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것도 여성의 몸에 통제를 가함으로써. 그래서 다른 피임, 이 강제불임 시술이 이제 널리 사용됐던 이유는 다른 피임 방법보다 쌌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이었기 때문에, 저렴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출산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는데 동의 설문지가 주어지지 않거나 대부분 영어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 그거를 좋다 싫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알 권리조차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그런 시술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잖아요. 전 이거 읽으면서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도 어떤 창기 단속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식자율이 낮은 그런 일본의 창기 여성들이나 조선인들에게도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읽을 수 없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이거 겹쳐 있는 문제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 브뤼셀 법정은 불임 시술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왜 남자들로 인해서 대부분 구성된 정부가 여성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갖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지점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제3세계라는 말 쓰고 싶지 않지만 인용이니까요. 제3세계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제국주의적인 인종차별인 성차별적 관행이 여성의 몸에 이렇게 관통되었다라는 지점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선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사회주의, 이 제 문제이기도 한데요. 저는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로서 어떤 전제와 가치를 가지고 사회주의 운동을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는데요. 새로운 모잠비크에서는 레즈비언이즘이 식민주의와 태폐적인 서구 문명의 잠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레즈비언이 재활 캠프에 보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뤼셀 법정에서 레즈비언과 사회주의 혁명운동 사이의 관계가 논의되었다라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혁명도 이렇게 하면 우리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이 정말 힘찼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주의 국가면 뭐합니까? 남성을 거부하는 레즈비언과 독신 여성이 놓인 상황이 이 지경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성의 자매들은 혁명적인 혁명적인 형제들이 부여한 특권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날까지 억압된 모든 여성들과 연합할 것인가. 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해요. 이건. 그리고 모잠비크의 국가 재건이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을 포함한 것일 때 우리는 비로소 투쟁에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모잠비크에선 성매매 혐의가 있는 여성들도 재활 캠프로 보내졌단 말이에요. 근데 구매자들은 그곳에 보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하나의 선언들을 구축하고 있었다라는 지점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한국 관련 증언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군 매춘부, 그러니까 army prostitutes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던데요. 원문에는 군 매춘부라는 표현이 기생강간을 소개하는 마쯔이 야요리의 글을 인용하면서 마쯔이 야요리가 여기 왔다는 게 아니라 마쯔이 야요리의 글을 인용하면서 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생관광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여성들의 기생관광 반대 운동의 영향을 받아 73년 그러니까 뭐 이대생들이 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 73년 12월에 도쿄에도 기생관광 반대 여성 단체가 설립되었는데 그녀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전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화했고 약탈했고 군 매춘부로 많은 여성을 강간했다고. 이런 언급하는 부분이 이제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혹은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이전에 위안부 문제와 기생관광 모두가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고 문제적이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주목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일조선인 2세 권말자라는 분이 중앙정보부에서 당한 성고문을 증언한 그 글이 대독됐어요. 낭독이 됐는데 제가 이 글을 사실은 그 일본군 위안부 연구소에서 했던 국제 컨퍼런스에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었고 발표하는 그날 제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은 모순의 지점 또는 분열의 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 증언을 읽고 감히 내가 이 증언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수 있을까?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이분이 이렇게 아주 힘들게 그 글을 쓰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조선인 유학생 간첩단 사건의 재심 재판 응원단을 하면서 그때 선고문을 당했던 교토에서 오신 분 이름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그분의 재판 응원을 하면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자기 그 변론을 하는 것을 듣고 그 법정에서 그분이 그 최종 그 자기 변론을 읽어 내려가시는 걸 듣고 한국어로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는 걸 듣고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기억이. 그래서 그게 다시 부메랑처럼 이 글을 읽으면서 돌아왔는데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왜 제가 이 속이 상했냐면 이것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면서도 그 증언 안에 한국에서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국 통일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일어난 일을 알리기로 했다.
부끄러운 경험, 내가 흠집이 난 여자라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되는 부담감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이제 쭉 하셨는데, 다른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분이 절박하게 실현되기를 원했던 민주주의 속에 이런 여성들의 자리가 있었을까? 조국 통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염원이 가 닿을 곳이 이분이 바랬던 그 자리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이 수치라는 건 사실 나와 같은 젊은이들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수치는 나의 것이 아닌 거잖아요. 이 수치는 이분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그런 존재.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 이거 읽으면서. 되게 이중적인, 그리고 제일조선이라는 이중적인 어떤 억압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한 어떤 그 젠더 기반 폭력을 말하는 자리에서 조국 통일이나 민주주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제 마음 안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는 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하나는 2000년 당시에도 굉장히 커다란 고민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2000년 여성법정이 처음으로 일본인 위안부들의 문제를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공론장에서 법정에 증인들이 서지 않았거나 못했어요. 제가 슬러시 처리를 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 증인을 후지메 유키 선생님이 하셨는데, 검사단 쪽에서 일본인 위안부들 이미 매춘부였는데 뭐 피해자냐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물었더니 후지메 유키 선생님이 그녀들도 피해자다. 왜냐하면 군 위안부로 당했던 폭력과 지배는 피해자의 전력에 의해 좌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성소수자, HIV 감염인, 그리고 정신질환, 장애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을 법률적, 의료적 지원을 하고 생활 지원을 하는, 그리고 면회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고문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법무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전력이랑 상관없이 그 피해 사실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저는 2000년 법정에서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놓은 증언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 요란다 아길레르의 그런 공청회 때 발언과 그 후지메 유키 선생님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 위안부는 누구인가, 이 책을 친구들과 함께 번역을 했고 아마 지금 오늘 자리에도 몇 명 들어와 있을 텐데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저자들이 되게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일단 하나 느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통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을 때 기층 여성사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계급의 문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된 것이, 일본인 여성이 위안부가 되었을 때 왜 되었나? 유곽에서 전차금 받고 전신했을 때, 빈곤 때문에 인신매매로 팔려갔다 위안서를 보내지거나 취업사기, 전쟁터에서 군속 여성이 위안부를 강요받은 경우 등등. 그런데 정말 여기서 가난이라는 걸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문제들을 지금 다시 어떻게 만날 것인가, 2000년 법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금 다시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를 이제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일본의 그 페미니즘 운동이 가졌던 일본인 위안부 인식에 대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뭐 존경하지만 일본의 페미니스트를 존경하는 분들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비판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건, 72년 우먼 리브 운동 보시면 이제 리브 신주쿠 센터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 일본 페미니즘 운동에서 가해자로서의 일본인, 위안부로 강요된 조선인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의식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가해자로서의 일본인 안의 여성들을 가둬놓으면 그 안에 여성들이 여러 결을 보지 못한다라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 함정이. 그래서 이 전공투에서 리브에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쓰였던 전단지나 선언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72년에 일본인 위안부들이 40대고 이 사람들은 20대인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가열차게
임원일부 운동을 하면서도 일본인 위안부가 안 보였던 게 뭐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일본인 위안부들이 자살을 하고 줄줄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또는 여성지에 함부로 군인들의 수기가 낭만화하면서 실리는데도 왜 가만히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그 이후에 침략 차별과 싸우는 아시아 부인회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언급을 하게 돼요. 본국 내 최저변의 여성과 피어간 민족의 여성을 위안부로 삼았다라든가 저는 미군의 위안부로 가장 하층 여성들이 동원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되면 이제 아시아 여성들의 모임 77년에 결성된 그래서 기생강강 반대운동, 출입국 관리법 반대투쟁, 제일조선인 차별 문제, 한국의 정치범 석방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다라는 건 전 되게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억압의 구조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피해 여성들을 이제 찾아가서 만난 게 87년도예요. 굉장히 늦은 시기잖아요. 우먼립은 68년 전공투 이후에 70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 그래서 가니타 부인의 마을에 가서 시로타 스즈코를 만난 게 87년이고 요 가운데 사진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마츠이 야요리님의 그 젊었을 때 사진인데요. 저는 이 점프하는 사진이 제일 좋아서 항상 이 사진을 씁니다. 다른 사진 쓰지 않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일본인 위안부로서 겪어야 했던 경험이 피해자 사이의 비교와 경합으로 회수되거나 일본인이 이랬다, 조선인이 이랬다 이렇게 되거나 점령지가 이랬다, 식민지가 이랬다, 본국이 이랬다가 아니라 그리고 국가에 계속 말하지만 국가에 횡령된다라는 거 이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자 말해봐 우리가 다 들어줄게라는 들을 수 있다라는 전제 또한 경계해야 되는데 이제 당사자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직접 만나 증언을 청취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아닌 방식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말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기록된 당사자들의 말과 우리의 말이 이제 겹쳐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말이 우리를 침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침범 당하는 경험을 했는데 저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가로막고 그 어떤 증언자들의 말이 그게 되게 중요했는데요. 그건 직접 만난 것이기도 하지만 지면에서 만난 것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피해자 개인을 구체적인 실감으로 만난다라는 건 직접 대면이 아니더라도 지면에 새겨진 말들을 그러니까 1세대 그 위안부 문제 연구자분들이 이렇게 축적해 놓은 그런 성과문들 속에서 뒤늦게 새롭게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의 경험, 가라유키상의 경험, 식민지 조선에 함께 놓여 있었던 조선과 일본의 창기들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어떤 사유를 침범하고 우리 자리를 흔드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저는 그런 것을 송효 선생님 쓰신 글들이나 아니면 그 공창제 관련된 문헌들 그리고 지금 현재 번역하고 있는 유가기 스트라이크라는 책을 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송윤호 선생님 글 속에서 제가 저 이거 맨날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읽기가 어려운데요. 92년에 송윤호 선생님께서 그 김순옥이라는 분을 만난 거예요. 전 일본군 위안부를 만났는데 92년도인 거죠. 근데 그녀들을 가혹한 그러니까 당사자는 가라요키상하고 위안부를 연구자들이나 담론에서는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92년 당시에 그런데 당사자는 막상 가혹한 운명에 농락당한 동료로서 받아들이면서 양자를 연속적인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92년도에 송년호 선생님이 이 김순옥의 말을 만나고 나서 군사주의에 의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라고 하는 게 아시아 태평양 15년 전쟁으로 한정하려는 시각 이거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한 계기가 바로 김순옥의 말이었다라는 김순옥님의 말이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거 지금 2020년에 쓰신 글인데 경험은 1992년의 경험을 2020년에 글로 쓰신 거잖아요. 근데 97년도에 불학해방에 기고한 글에서도 김순옥님의 말이 인용이 돼요. 좀 다른 결로. 근데 저는 이제 24년이 지난 상태에서 어떤 지면에서 제 친구한테 교토에 있는 제 친구한테 내가 지금 불학해방 구할 수 없으니까 도서관 가서 빨리 찍어와. 그래서 친구가 도서관 가서 파짝파짝 찍어가지고 저한테 바로 보내줬어요. 텔레그램으로. 세상이 좋아져서. 그래서 그 지면에서 전해들은 그 송영호 선생님이 글로 쓰신 지면에서 저는 김순옥의 말을 전해 들었는데 그거는 김순옥의 말과도 다를 것이고 송영호 선생님의 그 말과도 다른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김순옥, 송현옥, 심화정이라는 사람이 다 다른 층위에 있고 다른 강도를 가지고 이 말을 접하고 있지만
이 경험을 접하고 있지만 어쨌든 관통하는 엄중함이 있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아이고 또 이거 어떻게 읽나. 이제 제가 힘을 내서 읽어볼게요. 어떤 것이 저는 충격적이었냐면 지옥 같은 위안소에서 자살하려는 마음을 막은 것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 이게 왜 저한테 크게 다가왔냐면 제가 지금 연애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랜 장기 구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독방은. 근데 저는 위안부 문제도 구금의 문제로서 또는 강제 이동의 문제로서 강제 이주의 문제로서 다뤄져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인신매매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성폭력 문제지만 그래서 자살 충동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밥기니가 나오는 것 때문에 자살을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걸 분석의 차원이 아니라 다른 세계에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위안부 연구자들끼리의 세대 간 교류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교류의 가능성이라는 게 가까스로 비집고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놓쳐서 안 되는 거는 사실 일본 정부가 전후 점령군을 위해서 특수위안시설협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때도 업자들하고 관계를 지속했고 국무 대신 경식총관, 보안과장, 도쿄올림픽 조합장 이런 식으로 증거도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장성을 통해서 일본 권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폐지된 일주일 만에 설립을 한 그런 협회였고 RAA는 그리고 제1호 위안소가 구 일본군 위안소 이용 규정을 참고로 개설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모집 방법과 동원 대상이 군 위안소와 동일한 맥락에 있었고 그 위안이라는 발상 자체가 전시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정부 강요나 경찰관 등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이성의 세계에서 치안 권력을 가진 남성들과 인신매매 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는 점을 놓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71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희한하게도 베트남 전쟁의 전시 성폭력은 문제화되지 않았는데 러셀 법정에서도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 민족해방운동 그 전쟁에서 겪었던 20만에 달하는 여성들의 성폭력은 국제사회에서 문제화되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라는 얘기는 사실 미국에서 강간위기센터가 문을 연 것도 71년도고 그러한 토론회 장에서 강간은 성행위가 아니야, 성범죄야 라고 하는 그런 성범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말해졌다라는 거. 그래서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거. 무엇보다 당시에 페미니즘 운동이 강간을 정치적인 문제로 보는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만들었었고 원치 않는 임신의 해결책으로서 임신 중지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게 했기 때문에 대규모 강간 사태에 주목하는 국제 공조가 되었고 이때 20만이나 되는 여성들이 강간을 당했는데 국가는 이 여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고향이나 남편 곁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비랑고나라고 하는 영웅이란 뜻이에요. 영웅. 이런 식의 호칭을 붙여줬는데 정작 이 여성들이 바란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임신 중지였어요. 그래서 의료 교육을 받은 그 방글라데시 출신의 여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조직을 꾸리고 임신 중지를 그 시술을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녀들이 원했던 것과 국가가 그녀들의 몸을 어떤 식으로 원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커다란 균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동시대적인 페미니즘을 참고로 해서 어떤 운동들이나 사건들을 사건화하고 운동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질문들 해보겠습니다. 다 끝났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여성들의 피해 역사인 동시에 강요당한 남성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무용담이라든가 병사들의 수기에서 나온 어떤 낭만화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가해자들의 언변 속에서 피해 사실이 출몰하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베트남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또는 전시 성폭력에 가담하거나 목격했던 병사들의 증언 속에서 만난 피해 사실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위안부 문제는 반군사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이런 거 전 진짜 더 이상 그런 틀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선빵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빵을 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어떤 수준 낮은 어떤 하버드 출신의 연구자가 던진 어떤 논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반격하고 반발하는 게 저는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식의 대처에 대해서. 물론 반박하고 반격하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온 나라가 거기에 램지어라고 하는 그리고 그 램지어 논문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반박해야 되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램지어가 그 이전에도 그 피차별 부락이나 제2조선인 혐오에 관한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때는 그럼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때는 언론에서 왜 입 다물고 있었나요? 왜 문제화하지 않죠? 그거는 우리 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램지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씁쓸했어요. 이번에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서 그렇게 와 들고 일어나는 거 보면서 왜 그때는 가만히 있었니?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군사주의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지금의 접점들과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군대 내 성폭력 문제나 퀴어한 군대는 가능한가라는 그런 지점에서도 말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는 이제 군대 철폐주의자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한 군대를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민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쯔이 야요리에서 우에노 치즈코로 이어지는, 잘못 썼습니다, 제가. 예. 마쯔이 야요리가 아니라요. 오늘따라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다나카 미츠입니다. 예, 다나카 미츠에서 우에노 치즈코로 이어지는, 예, 마쯔이 야요리가 아니고, 다나카 미츠에서 우에노 치즈코로 이어지는 일본 페미니즘의 계보에 대해서도 공론장에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런 점에서 우에노 치즈코를 비롯한 기노시타 나오코 선생님 등등이 쓴 비교사 책이 있는데, 공론장 만들어서 그 책 쓰신 분들이랑 공론장에서 닥터지게 논쟁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인신매매 루트와 석탄 수출 루트, 그리고 이동 수단으로서의 기선 등이 겹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송유혁 선생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제국과 자본의 공모를 여러 사례들을 통해 세심하게 다루면서 전범기업의 문제와 민간 군사산업의 문제 또한 말해줘야 합니다. 전범기업의 문제를 국가 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70년대에 그런 폭탄, 소위 테러라고 불리는 전범기업에 폭탄을 터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세심하게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신만영 선생님 심혈을 기울여서 또 발표에는 또 마음까지 담아서 발표하시다 보니까 눈물도 나오고 굉장히 감동적인 발표였습니다. 이런 발표들이 이제 자기의 삶을 얹어서 하는 발표가 돼서 하다 보니까 운동과 또 연구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자료가 미리 보통 배포가 되는데 좀 늦게 나와가지고 배포가 아직 안 됐는데요. 좀 이따가 그 채팅창에다가 자료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발표 보시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다양한 결들이 있었는데 80년대, 90년대 진행됐던 거 하고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 다양한 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들이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거 틀리다 이렇게 하긴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건 좀 뒤에 2000년 법정이 왜 브뤼셀 법정 안 했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얘기 나온 건데, 그 시대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때 20년 전에 차용했던 방법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이 이제 좀 이어지니까 토론에서 좀 더 많은 얘기 좀 담아내는 걸로 좀 하시고요. 심한영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이 젠더적 관점이 어떻게 이 부분에 더 구체적으로 녹아 나와야 되고 더 문제를 선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를 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토론자 우리 이슬기 선생님께서 이번 주제에 관련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시간은 한 15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피스모모 평화페미니즘 연구소 이슬기입니다. 사실은 심한 선생님 발표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졌는데요. 이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 속에서 해주신 이야기에 제가 과연 어떻게 토론을 하는 것이 폐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과 심하정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정 선생님의 발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문제화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의 문제로 가져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것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을 요청하고 계신 어떤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야기된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접근이 주로 피해자로서의 여성 또는 피해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구성되고 작동된 맥락에 대해서는 정작 주목하지 못했던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들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과거의 일로 그리고 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로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는데 심화정 선생님이 발표에서 강조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논의해야 하는 지점들과 굉장히 많이 긴밀히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최근 들어서 또 이런 담론들을 접하면서 점점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에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있었던 그 위안부 관련 재판이 젠더 기반 폭력을 이제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뭐 위안부 제도나 폐창이나 성매매 근절 운동에 기반이 된 어떤 이성의 중심주의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것, 그 위안부 여성들의 이동, 그리고 이들로 인한 이익 창출의 큰 축이었던 기업이 존재하고, 그리고 자본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들과 결합해서 위안부 제도가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당화했던 이런 군사주의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생각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문제의식을 나눠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 주목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읽는 것, 즉 어떤 군사주의, 이성의 중심주의, 자본주의 등을 키워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금 우리의 문제로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페미니즘적 동시대성을 논의하는 방식이라고 제안해 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이제 저는 발표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볼 때에야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의 고민과 맞닿게 함으로써 논의를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의도에서 이런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 심화 선생님의 발표에서 이제 굉장히 굉장히 세심한 시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은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틀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 틀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다시 해나갈 가능성들을 찾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이나마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 데에는 이렇게 좀 아직 많이 고민을 깊게 하지 못했지만 심한 선생님이나 또 관련해서 쓰신 책이나 번역하신 책들을 통해 접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발표에 있어서 좀 이 발표에 대한 토론으로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아직 고민이 깊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심화정 선생님의 문제의식에 동감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페미니즘적 동시대성에 대한 단상들을 가볍게 나누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논의를 접하면서 떠오르는 또는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발표에서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 컨퍼런스에서 심화정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를 보면서도 생각을 좀 다시 해봤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었는데 이제 1971년에 방글라데시 해방전쟁 기간 동안 파키스탄 군대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한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 비랑구나라는 칭호를 부여했고 이것은 이제 용감한 여성이라는 의미였는데 이후 이 칭호가 불명예스러운 또는 침해당한 여성을 의미하거나 강간, 임신중지, 자살을 상기하는 표현이 되었다라는 이제 선생님의 발표문과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 이거 너무나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알고 계신 이야기겠지만,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자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라는 뜻의 환양녀라고 불렸고, 그것이 이후 환양년이라는 표현의 유래가 되었다라는 말이 떠오르면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여성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의 전시 성폭력 그리고 낙인과 배제라는 것이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심화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것은 폭력이 여성을 상대로 어떻게 자행되는가에 주목해야 하는 문제라고 할 때, 그리고 그렇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볼 때 다른 지역과 시대 그리고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무엇이 문제이고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면서 그럼으로써 그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또는 해체해가는 것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2000년 법정을 통해 의미화된 일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시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젠더 기반 폭력으로 사실 인식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폭력들의 기제를 더 잘 보이게 하고 그리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을 열어준다라는 측면에서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순간으로서 이 장면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어떠한 떠올랐던 이야기는 여행 중에 우연히 군대 그리고 군사주의 흔적을 마주쳤던 일이 이제 떠올랐습니다. 대만에 여행을 갔을 때 신베이터우라는 온천 마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갈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아무런 정보가 없이 갔는데 가서 이제 그곳의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이곳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인들이 치료 또는 휴양 목적으로 이제 조성됐던 곳인데 이후에는 미군들이 이제 주둔하면서 집창촌이 조성됐고 80년대에 정부가 집창촌을 다시 이제 정비하고 관광지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익숙한 이제 서사이기는 한데 여행 중에 우연히 마주하게 된 이러한 식민과 군대의 흔적을 통해서 군사주의가 지역을 어떻게 변형시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군사주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다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동시대성을 고민하면서 사실 이 장면을 떠올렸는데 그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 현재성을 갖는 것은 군대와 군사주의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포착하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이러한 지점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신베이터우만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 형성되는 이러한 양상들은 군사주의 그리고 제국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시 이러한 자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야기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간 온전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자발적 매춘인가의 논란이 얼마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점도 다시 한번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어제 있었던 피스모모 평화 페미니즘 연구소 포럼에서 들었던 순자문화제의 장면을 떠올렸는데요. 이제 미군 기지가 있었던 그리고 현재도 이제 남아있는 동두천 지역의 여성들을 순자라는 여성의 이름으로 집단화하면서 이제 이들의 미군과의 사랑, 조국 군대와에 대한 헌신 등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문화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매우 경악하면서 군사주의와 근대화의 발전 논리가 여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녀들의 삶과 생각과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 없이 순자로 이들을 호출해내는 방식 그리고 그녀들의 사랑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이러한 방식은 사실 여성들을 국가가 동원하고 이용했던 역사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심화정 선생님이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시기도 했고 번역에 같이 참여하기도 하셨던 일본군 위안부 애국심과 인신매매라는 책을 보면 그 나라에 도움이 된다.
애국을 하는 것으로 사후에 야스쿠니 신세에 모셔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공창 또는 사창 제도의 이제 여성들을 군 위안부로 모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동원돼서 군에 의해서 이제 관리가 되다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다시 이제 외면받았던 이제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이 군대 또는 국가가 군사화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여성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여성으로 나누고 동원해왔던 역사들을 같이 떠올리면서 이 동두천의 순자문화재는 이런 이분법 위에 있으면서 교묘하게 이들의 그 목소리를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군사주의와 국가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를 지워내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편하게 순자라는 인물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남성 중심적이고 국가 중심적이고 그러한 접근인가라는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접근, 이렇게 이 순자라는 여성을 재현하는 방식이 지금 이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 역시 위협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주의와 군사주의의 담론 속에서 지워지고 삭제되는 이러한 여성들의 존재는 국가, 가부장제, 군대가 여성들을 동원하고 활용하고 재현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은 그 당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해야 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연결해서 이제 떠올린 이 세 가지 장면들 그리고 여기서 촉발된 단상이 사실은 토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페미니즘적 동시대성이라는 사실 심하정 선생님의 어떤 그러한 문제의식과 그리고 이 주제와 얼마나 적합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것은 이것이 잘 연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 단상을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로 충분히 풀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미진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고민들을 더 심화시키고 언어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토론자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을 토론을 준비하면서 계속했던 것은 이러한 고민들이 아직은 굉장히 일천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떠한 언어화하고 설명해내는 힘이 좀 약한 지점에 대한 좀 스스로의 어떤 한계들을 많이 느끼면서 토론을 준비했는데요. 심하정 선생님이 제시해 주셨던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여러 가지 틀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여성 평화 안보의 관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는 작업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의 삶과 그리고 생활과 사회와 다시 한번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토론을 사실은 준비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젠더, 인종, 식민주의, 계급, 자본주의, 가부장제, 군사주의 등이 굉장히 중첩되는 지점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이 거의 이제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사실은 평화와 안보에 대한 지금 우리의 논의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좀 부족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3.25 결의안과 연결돼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결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3회는 1.3.25 결의안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과 그 내용이 어떤 건지까지 얘기를 좀 많이 했고요. 이 부분은 정경란 선생님도 계시고 또 다른 분도 계시니까 좀 더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수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 이제 평화 국제개발 현장에서 또 이런 전시성폭력 문제라든가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제 젠더 쪽 관점에서 최근
HDP 넥서스라는 그런 연계 과정 속에서 젠더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굉장히 좀 약간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많이 좀 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오늘 심한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뭐 사례라면 사례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보통 과거의 문제로 대부분이 많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아까 여기 심한 선생님 문제 제기한 것처럼 아니면 이승기 선생님이 토론의 주제를 한 것처럼 어떻게 현재의 문제로 가져올 수 있나, 가져왔나. 이 문제를 좀 적극 좀 같이 얘기를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심한 선생님이 지금 발표하시는 상당한 부분은 이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젠더적 관점에서 그것을 계보를 만들어가고 2000년 법정이라는 것도 또 뭐 러셀이 아니라 브뤼셀에서 계보를 만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게 이런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이 문제를 현재 문제로 가져올 것인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9월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공부했던 유엔 안보리 1325 결의안, 그러니까 WPS라는 그 측면에서의 그 용어, 그 내용을 어떻게 이것을 같이 새롭게 재구성할 것인가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담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언어로 재구성하는 부분도 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두 분의 그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고 여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임덕수 대표님 질문은 2000년 법정은 제가 직접 실무 책임을 맡으셨는데 제가 양가 위원장이 네 북측 여성들과 함께 개최하게 된 배경도 심하정 선생님께서 70년 법정 사례를 따르지 않았는지 문제 제기하는 점과 관련이 있는지 보셨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2000년 법정이 러셀 법정을 차용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그 정대협을 비롯해서 90년대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기됐던 게 80년대부터 대기됐지만 이제 단체가 만들어진 건 91년, 2년이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약 10년 정도 각각 여성들이 운동을 하면서 강력하게 문제를 했던 것은 뭐냐면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됐던 거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 책임자 처벌은 진상규명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단지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이런 그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만들어진 전체적인 체계와 각각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게 진상규명과 맞물려 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각국들이 국가를 대상으로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간 법정이라는 것에 굉장한 뭐라고 해야 꽂혔다고 해야 되나? 이미 다 시효 만료됐다고 다 포기하고 있었던 것들 속에서 이 민간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굉장히 봤던 거고 그런 의미에서 러셀 법정 자체가 주목을 받게 됐던 거죠. 그리고 러셀 법정 자체가 주목을 받으면서 하나 또 핵심적인 부분은 대체적으로 다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강화됐던 것은 이것을 법적인 권위를 확보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일본 정부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거죠. 그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브뤼셀 법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 그것을 틀로 보지 않았고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러셀 법정이라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러셀 법정이 학생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그게 이제 2000년 법정이 전체적으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것들로 가져갔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법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민지에 대한 범죄 부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한계도 이제 뭐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한계는 이제 20년 전의 상황 속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이제 이게 뭐 정확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질문이 어디 볼까요?
선생님, 저도 뭔가 여쭤봐도 돼요? 네네. 저한테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아니요, 뭐 여기 밝혀져가 계신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네네네. 분들이 뭐 다 네, 아시면 다양하게 대답해 얘기해 주셔도 주시면 되고, 되죠. 네. 예, 뭐 토론거리이기도 한데요. 저는 네네. 사실 조금 양명한 쌤 생각하고 다릅니다. 지금 답변을 네네. 해주셨는데 네네.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시대적인 한계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00년 법정은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법정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쓴 논문이 2000년 법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제가 애정하는 부분도 있으나 2000년 법정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주도했던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터뷰도 해보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스스로 제가 생각이 든 것은 기생관광 반대 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구성원이, 특히 일본 쪽 구성원은. 그리고 그 기생관광 반대 운동을 일본 혼자 한 게 아니고 한국에서도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80년대 페미니즘 운동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주로 이렇게 단원 드리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진짜 이 운동하셨던 분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제 말 들으시면. 엘리트이고 기독교 배경에 교육받은 여성들이잖아요. 솔직히 계급성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저는 뭐 어렸지만 지금은 제가 언어라는 게, 그때 없었던 언어가 저한테 생긴 것은 2000년 법정이 결여하고 있었던 것은 기층 민중 여성에 대한 이해의 결여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일본인 위안부가 증언 때 올라오지 못했던 당시에 일본의 그 분위기,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올라가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올라갈 수 없었다라는 것은 일본 페미니즘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시대 동시대적으로 김학순님의 증언이 있었을 때를 전후해서 우리 여성 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관련 자료나 그런 그 영상들이 이번에 공개되면서 그 방송을 타게 됐고 풀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여성 네트워크가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말들이나 플랜카드나 슬로건 같은 걸 보면 민족에서 젠더로 이런 되게 지금 뭔가 말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것들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김학수님이 일본에 가서 처음으로 했던 증언이잖아요. 우리 본국에서 한 증언이 아니라 그 우리 여성 네트워크가 마련한 자리에서. 그래서 그 영상을 봤더니 김학수님께서 거기에서 했던 증언이 한국에서 했던 증언과 달라요. 그러니까 증언이 불일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청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첨삭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서도 그걸 제대로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김학순 님이 기생집 출신이었고 그리고 뭐 조선인 남편한테 뭐 학대당했고 그런 거는 일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싫은 거예요. 그 말하기 싫은 마음도 그게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런 결들을 살펴야지 이 증언과 저 증언이 틀렸고 그래서 요거는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뭐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조금 더 뭐랄까요, 2000년 법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구성 주체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렇게 섣부르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저의 솔직한 의견이기도 한, 그렇게 엘리트 식자층의 크리스찬 기반의 그런 여성들이 주도하는 어떤 민간 법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6년 브뤼셀 법정을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2000년 법정에서 브뤼셀 법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 일본에 단 하나의 논문도 없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것. 그래서 브뤼셀 법정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뭔가 괴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76년에도 일본에서 한국에서 달려가서 브뤼셀 법정에서 나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000년대는 왜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대적인 한계라기보다는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시각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인터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선생님들께서 쓰신 글들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기층 여성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조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제가 뭐 현장을 멀리하지 않는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현장에 와서 되게 유명한 연구자 선생님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례를 들자면 피해자와 함께 저는 바다에 빠져서 쫓기도 없이 허우적대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보트 타고 와서 해양 생물을 조사해라, 이런 말씀하시는, 이런 정도의 뭔가 엄청 괴리감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2000년 법정 그러지 않았잖아요. 현장에 계시던 분들이 법정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급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안에서 다양하게 났던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들에 다시 주목해 봐야 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 중에 이지은이라는 친구가 최근에 낸 글에 부산 정대업을 주목한 글이 있어요. 그래서 정대업도 사실은 부산 정대업은 조금 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 일본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던 것을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뭔가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반론이 가능한 장이 있다라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또 지금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2000년 법정 당시를 생각하면 2000년 법정을 주도했던 주체들이 누군가를 지금 이제 얘기하시면서 이제 거기서 오는 인식이 한계일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증언이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부분 속에서 이제 그것을 좀 놓치면서 하나의 결로 가져갔던 그런 것도 좀 두 가지 동시에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거는 좀 심하정 선생님이 좀 2000년 법정을 엘리트 기독교 여성운동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건 동의하기 좀 어렵네요. 그렇게 그건 동의하기 단언하고 싶지는 아니에요. 근데 않아요. 실제적으로 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고요. 이제 2000년 법정 당시에 제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성원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제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틀을 그렇게 전체로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 브뤼셀 법정이 아니라 러셀 법정을 차용하면서 이걸 하게 됐던 거는 브뤼셀 법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을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요구 자체가 강력한 어떤 요구 자체가 젠더에 대한 기반적인 걸 갖고 있었지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만큼의 문제의식 속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뭐보다는 초점이 약간 좀 다르게 있었다고 난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거기에 더 강조점이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런 부분 속에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김종수 대표님 얘기, 네. 저는 이 분야를 솔직히 잘 모르고,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계시는 김윤옥 선생님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궁금한 거는, 기생관광 반대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그 기독교 배경의 교회여성연합회 이렇게 해서 하신 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생관광 그 국제회의에서 처음으로 윤정옥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열렸나 거기서 본인이 이제 조사하신 거 발표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게 아마 처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그냥 지금 들으니까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뭐 윤정옥 선생님이나 이효재 선생님이나 김윤옥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 초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셨던 분들이 그 어떤 법정의 유형이라 그럴까요? 이제 민간 법정을 하자라고 하고, 민간 법정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과정은 저보다 양미강 선생님 더 잘 아실 텐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법정의 어떤 유형이 어떻게 채택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법적인 자문이나 법적인 전문가들이 거기 계셨었어요. 그 뭐 박원순 돌아가신 전 서울시장도 계시고, 또 성신여대 그 교수님도 계시고, 그랬을 때 그런 법적인 전문가들이
그런 어떤 민간 법정의 유형을 이분들은 활동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그런 전문성이나 1970년대 중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적 한계가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것을 채택하고 그것의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시연 선생님 같은 분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전문가들, 그런 분들과 어떤 논의 속에서 어떤 것이 채택됐는지 그런 거를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한계랄까 이런 부분도 좀 논의해야지 되지 않을까, 아주 일천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계급성이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또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냈던 그런 한계를 포함하여 이루어냈던 성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와 한계가 항상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궁금한 게, 그러면 오늘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수요일에서의 수요일 그 시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지 되는지, 선생님께서 제가 다시 타이틀을 보니까 독립연구 활동가시잖아요. 그 활동가성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 수요 시위는 어떤 식으로 가야지 정말 이 동시대성을 아까 말씀하신 그 중층적인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해결로 나아갈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평화를 만든 여성회도 그 수요 시위를 처음으로 한 단체 중에 한 단체예요. 31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게 그냥 궁금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뭐 지금 이제 발표자 토론자한테 질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목이 페미니즘적 동시대성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네. 약간 동시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가져갈까, 이제 거기에 핵심에 이제 또 수요 시위라는 또 세대들이 참여하는 부분이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우리 네, 제가 조금 발언하고 슬기 선생님도 좀 얘기해 주시면 네, 얘기해 좋겠는데요. 주세요. 오늘 네, 토론도 네.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송구하네요. 지금 이경희 선생님, 김정수 선생님 의견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참 말하기 되게 어렵네요. 제가 이런 이제 이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윤종옥 선생님, 교회여성연합 이런 그 움직임과 이런 선구자들, 정말 이런 대선배들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도 하잖아요. 정말 조심스러운 거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그 영상 우리 여성 네트워크에서 김학순 님이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나 제주 서민이나 또 남성, 여성, 여대생 다 가리지 않고 청중으로 있을 때 했던 말 중에 못했던 말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증언집에는 자기 기생 경험을 얘기했는데 일본에 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라서만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교회여성연합에서 그 자리를 같이 마련하고 같이 따라가셨고, 김혜원 선생님이신가? 제 이름 잘 모르겠는데, 예, 어떤 선생님 같이 가셔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봐주시고 계셨는데, 그분들이 기생강강 반대운동 하셨던 분들인데 거기서 나 기생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말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연대하는 그런 동료들로서 그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론 연대 관계에 있고 신뢰 관계에 있으니 그런 자리까지 가셨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까지 읽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본 사람들 앞에라서 말했다 안 했다라는 되게 엄청 국가주의적 관점이라서 그런 얘기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본 거고, 플로어에서 어떤 일본 여대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김학수님, 저는 일본 여대생인데요. 지금 대학생인데요. 한국에 있는 여성 대학생들도 김학수님처럼 그렇게 정조관념이 확실하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김학수님이 거기서 계속 내가 여자로서 살지도 못하고 계속 여자의 삶을 못 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대생이 반박하면서 감히 피의자 증언 앞에서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정조관념이 지금 한국의 여대생들도 그렇게 있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상징적으로 남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2000년 법정에 대한 성과는 진짜 많이 글을 썼어요. 정말 많이 글을 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엄청 제가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던 법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뭔가 이렇게 비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 섬세하게 바라보다 보면 그 2000년 법정이 품고 있던 한계도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렸으니 너무 외람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정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수요 집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수요 집회 간 적 있어요. 저는 이제 귀국한 게 2010년이지만 2010년부터 수요 집회를 나간 건 아니고요. 2018년에 그 뭐 위안부 합의 그때 너무 열불이 나가지고 거리로 뛰쳐나간 거죠. 그리고 한 번 가고 안 갔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운동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그 정대협 관련해서 여러 사건이 불거 나왔던 때도 아닙니다. 아닌데요. 어쨌든 운동 방식은 다양할수록 전 좋다고 생각하고 위안부 문제 이퀄 정대협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상징성이 있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정대협이 이제까지 해왔던 발자취에 대해서 다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고군분투했을 것 같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고 같은 시위를 그렇게 오랫동안 한다라는 거는 전 정말 존경스러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운동에 참여하는 주체는 여러 결일수록 좋고 여러 겹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결과 겹을 여러 개 가질수록 대표성을 가질수록 그 대표성이 허물어졌을 때 운동까지 다 말아먹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런 지금 정대협이 겪고 있는 여러 과정들 그리고 수습되는 과정 속에 더 여러 결과 여러 겹의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다 제가 아시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꼭 수요 집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수요 집회라고 하는 게 위안부 운동의 전형성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서 맨날 바위처럼 부르잖아요. 저는 사실 바위처럼 내용 가사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몇십 년 동안 바위처럼을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견고한 문제의식의 틀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그 바위는 터트려버리고 좀 다른 미역처럼 바닷속에 있는 미역처럼 좀 우리가 유연해지면 안 될까 이런 제안을 미역처럼 바위처럼이 아니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고군분투했던 그분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한 방에 날려버리는 식의 발언은 정말로 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지요, 사실 공론장에서. 네, 그런 부분을 딱 까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대협 측이랑 다 같이.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슬기 선생님한테 바톤을 빨리 넘길게요. 우리 이슬기 선생님. 네. 네, 사실은 말씀 아까 들으면서 저는 수요 시위에 한동안 꽤 자주 나가던 사람으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틀 속에서 사실 많이 봐왔었던 게 여전히 사실 저에게는 있고 최근 들어서 요즘 평화와 안보와 그 안보가 사실은 어떤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국가 안보라기보다는 여성으로서 어떤 안전한 삶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내가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시 고민할 수 있을까를 이제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처벌이나 진상규명도 굉장히 물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속에서 또 이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신 서순이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제 공식적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들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청년으로서 그리고 미래 세대에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이나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정 선생님이 더 덧붙여 주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마 이 이야기들, 이 고민이 사실은 심화정 선생님이 해주신 어떤 그런 문제제기와 되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처벌하는 것, 아니면 어떤 것들의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로 가셨던 그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군사주의, 그래서 심한정 선생님이 이것은 반군사주의 운동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맥락도 군사주의와 국가주의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억압했고 그것이 실제로
지금 나의 삶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반추하고 성찰하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일본고 위안부 문제는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어떠한 그러한 시각으로 일본군 위안 문제를 볼 때 그 이야기들을 사실 지금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오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희만 선생님이 그 여러 가지 운동의 방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이제 그러한 측면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저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언어나 아니면 이야기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사실 계속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만나면서 담론을 더 풍성화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하나 질문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제가 못하면 다른 분도 해주시고 지금 이제 그 정교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WPS 관점에서 네. 위안부 문제는 보호와 예방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시고 북에서 이제 그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궁금하다. 남북을 포함한 아시아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이번에 과거 청산을 요구한 국제연대 협의회라는 국제연대를 했다고 했는데 북한의 활동이 궁금하다. 네, 제가 요 국제연대에서는 한 5년 정도 운영연장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고 뭐 강제 동원 문제, 또 그 역사 왜곡 문제, 굉장히 포괄적인 한마디 과거 사청산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졌고 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대만, 중국, 필리핀 뭐 이렇게 각 나라 네덜란드도 왔었죠. 그래가지고 뭐 미국도 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저기 설명을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 이 문제 의식이 뭐 새로운 문제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결에 대한 얘기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 어떤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한 얘기지만 저희가 그동안 6차에 걸쳐서 해왔던 거는 WPS라는 여성평화안보라는 그 1.3의 결의안 속에서 새로운 국제적 언어로 이 문제를 어떻게 더 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현재 문제로 어떻게 더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만이 아니고 국제개발 영역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젠더적 관점을 더 하고 그것이 평화와 연결돼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또 과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11월 12일 날 국제 세미나에서 좀 다루려고 합니다. 6번의 세미나를 가지고 여기 오늘 이경 선생님도 발표하실 텐데 이런 문제의식을 좀 담아서 발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공지사항은 이렇게 11월 10일 날 다시 총체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 조금 더 아주 촘촘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차근차근 촘촘히 더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한 느낌은 있지만 여기서 전체 네, 마지막 발언기에 네, 심하정 네. 선생님. 네. 네, 아까 이문숙 선생님 저 진짜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맛있는 국밥이라도 먹으면서 예, 정말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고 열정적으로 그 지난 시간들 활동들에 대해서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공론장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밉상을 떨면 그 설문지에 왜 성별을 기재해야 되는지 저는 설문지에 답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성별? 예, 성별은 표시하지 않거나 제3의 성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란을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예, 성별 네, 인정법으로 알겠습니다. 자기를 맞아요. 정체하지 그런 않는 부분 사람들의 생각해야겠네요. 자리 네. 퀴어적 마련해 주시면 관점 좋겠습니다. 오늘 오케이. 배웠습니다. 퀴어적 네, 관점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네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네, 만났으면 하여튼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많은 생각들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로써 6번에 걸친 우리 그 세미나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할게요.